한국 사우디에 300조 계약 따냈다 대박. 최근 우리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미국 회사를 이기고 300조가량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밀러입니다. 하버드 MBA 출신으로 미국 GMC 자동차 회사의 스타 프로젝트 매니저라 불리죠. 남들이 10년 걸릴 승진을 저는 불과 5년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강점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와 빠른 판단력이었어요. 그래서 CEO가 저를 사우디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지목했을 때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사우디에서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며 제게 책임을 맡겼어요. 사우디 정부가 발표한 미래형 전기차 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비전이었습니다. 2조 원 규모 중동을 전기차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리야드 공항에 내리는 순간 뜨거운 사막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우디 왕실 소유의 호텔 로비에서 첫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경쟁자를 만났어요. 한국의 H 엔지니어링 CEO 박진우였죠. 그의 명함을 받아들며 속으로 가볍게 웃었습니다. 한국 기업이라니. 자동차는 잘 만들겠지만 건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런 메가 프로젝트는 GMC 같은 글로벌 거인의 영역이었죠. 박진우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42세 엔지니어 출신의 CEO라고 했어요. 그의 이력서를 슬쩍 훑어봤죠. 중동, 동남아 등 극한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GMC와 비교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100년의 역사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건설사니까요. 첫 공식 미팅에서 사우디 측 프로젝트 책임자 알파이잘은 중동이 석유를 넘어 친환경 에너지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이 전기차 공장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보며 알파이잘의 시선이 저와 박진우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최종 선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절차상 한국팀을 끼워 넣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박진우가 다가와 좋은 경쟁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를 건넸죠.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경쟁이라기보다 결과는 이미 뻔하지 않냐는 뉘앙스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박진우는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현장 적응 능력으로 승부한다는 말을 남겼어요.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저 후발주자의 빈말로 여겼습니다. 다음 날 저희 GMC팀은 사우디 관계자들 앞에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어요. 최첨단 AI 기반 스마트 공장,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초정밀 설계까지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알파이잘의 눈빛에서 승리를 직감했어요. 반면 한국팀의 프레젠테이션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기술 대신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를 강조했어요. 솔직히 별로 감명받지 못했습니다. 빈말로라도 칭찬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런데 갑자기 알파이잘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설계만이 아니라 3개월 내 실제 시공 테스트를 완료한 팀을 최종 선정하겠다는 것이었죠.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실제 시공 테스트라니, 이건 완전히 게임의 룰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현장에서 GMC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GMC가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문득 박진우를 바라봤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GMC 본사에서는 즉각 사우디 프로젝트 팀을 구성했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이 밤낮 없이 작업했죠.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으니까요. 회의실 벽면은 온통 청사진과 3D 모델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사우디 정부를 압도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팀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것, 한국 기업과의 경쟁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요. 팀원들도 모두 공감했죠. 어떻게 GMC와 한국의 중소기업이 대등한 경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프로젝트 계획을 완성했어요. 사우디로 다시 날아간 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최첨단 AI 기반 스마트 공장 설계도가 들어있었어요.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최고급 소재를 사용한 초정밀 설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AI 시스템은 GMC의 자랑이었죠. 생산 효율을 30% 이상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으니까요. 사우디 왕실에서 마련한 컨퍼런스룸은 웅장했습니다. 금장식과 대리석으로 꾸며진 공간에 각국의 미디어와 사우디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했어요. 그들 앞에서 저는 최고의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습니다. 3D 홀로그램으로 미래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자 감탄사가 흘러나왔죠. 생산 과정부터 에너지 효율성, 경제적 효과까지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제시했어요. 발표를 마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감동을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알파이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공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이제 남은 건 한국팀의 발표였고 그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H 엔지니어링의 발표가 시작되자 예상과 달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진우는 화려한 기술보다 사막 환경에 맞춘 실용적 솔루션을 강조했어요. 모듈형 공법으로 빠른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 모래 폭풍과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 유지 보수가 쉬운 구조 등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기술은 우리와 비교하면 한 세대 뒤처진 것처럼 보였어요. AI도 완전 자동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우디 관계자들이 꽤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모래폭풍 대응 시스템에 관한 설명에서 알파이잘이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알파이잘은 저희 GMC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AI 시스템이 사막의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모래 입자가 기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우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답했죠. 하지만 내심 긴장이 됐어요. 그런 세부적인 문제까지는 깊게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반면 박진우는 알파이잘의 질문에 여유롭게 답변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유사 환경에서 검증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그의 답변에는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 한국인이 만만한 상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저는 항상 승리를 확신했는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으로 펼쳐진 리야드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시내 중심에 우뚝 선 고층 빌딩들과 달리 지평선 너머로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광활한 사막에서 우리의 첨단 기술이 통할까?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곧 떨쳐버렸어요. GMC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사우디 정부는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두 회사 모두 설계 단계를 통과했고 이제 3개월 내에 실제 시공 테스트를 완료해 결과물을 평가받게 됐어요. 각 회사에는 동일한 규모의 부지와 예산이 할당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미국 본사에 소식을 전했어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빨리 동원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박진우와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에 담긴 자신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 팀을 꾸릴 거라며 2주 후에 만나자고 했어요. 이준아, 저는 이미 내일부터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속으로 그들의 준비 부족을 비웃었죠. 이 정도 차이면 승리는 더욱 확실해 보였으니까요. 이대로라면 3개월 후에 GMC는 중동 최대 규모의 계약을 따낼 것이고 저는 회사 내에서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 정도면 아마도 부사장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들떴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 도착한 첫날 저는 흐뭇했어요. 미국에서 특별 수송기로 실어온 최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엄선된 GMC의 베테랑 엔지니어 30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모두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우리 앞에는 평탄하게 정리된 넓은 부지가 펼쳐졌고 그곳에 미래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첫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기초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AI 센서 설치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이루어졌죠.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어요. 한국 팀의 현장은 우리보다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들은 아직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명의 인원만
부지를 살펴보고 있을 뿐이었죠. 뭐 한국인들이 빨리빨리의 민족이라더니 날림 공사를 하는 걸 빨리빨리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며 팀원들과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7일차.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모래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경험하는 사막의 모래폭풍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고 미세한 모래 입자가 모든 곳에 침투했어요. 팀원들이 허둥지둥 장비에 보호 덮개를 씌우기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모래는 우리가 설치한 첨단 AI 센서 내부로 파고들었고 정밀한 전자장비들이 하나둘 오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확인해보니 많은 장비가 손상되었습니다. 특히 AI 제어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 모래 때문에 고장났어요. 저는 급히 본사에 연락해 대체 부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사에서 대체 부품을 받기까지는 최소 5일이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날씨 예보를 확인해보니 이번 주에만 2차례의 모래폭풍이 더 예상된다고 했죠.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모래폭풍만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섭씨 50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장비를 과열시켰고 밤에는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 결로 현상이 발생했어요. 우리의 첨단 전자장비는 이런 극단적인 환경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었죠. 이런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미리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했죠.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본사에서는 매일 진행 상황을 물어왔어요. 게다가 현지 노동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죠. 저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팀원들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에게 자신감을 보이려 했지만 내심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더 큰 충격은 어느 날 아침 한국팀의 현장을 지나가다 목격한 광경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구조물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2주나 늦게 시작했는데 진행 속도는 훨씬 빨랐죠. 호기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구조물은 모듈화되어 있었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장비였습니다. 일반적인 장비에 특별한 보호장치가 추가되어 있었죠. 모래 차단 필터, 특수 냉각 시스템 등이 장착되어 있었어요. 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설계를 수정하고 장비에 추가 보호장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을 잃은 상태였고 추가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물류 문제였어요. 미국에서 특수 부품을 주문했지만 배송이 지연되거나 세관에 막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부품이 도착하기도 했죠. 2주가 지났을 때 우리는 계획의 20%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반면 한국팀은 이미 30% 이상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현지에서 자재를 조달하고 사막 환경에 맞춰 설계된 모래 방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태양광을 이용한 냉각 기술까지 적용하고 있었죠. 그때 본사에서 비디오 컨퍼런스 요청이 왔습니다. CEO 마이클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소식에 잔뜩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막 환경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설명했지만 마이클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GMC의 명성이 걸린 문제라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상황을 역전시키라고 지시했어요. 절대 한국팀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죠. 그 이후 압박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다음 날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 추가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24시간 작업 체제로 전환했어요. 비용이 2배로 늘어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패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운명은 우리를 더욱 시험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 역대급 모래폭풍이 몰아쳤고 우리의 작업 현장은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새로 설치한 장비마저 모래에 파묻혔고 일부 구조물이 파손되었습니다. 현장을 수습하는 와중에 저는 한국팀의 대응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신속하게 모든 장비를 보호하고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즉시 작업을 재개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한 환경에 이토록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걸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사막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GMC의 기술력이 이 자연의 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현장은 폐허와 다름없었고 팀원들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더 심각한 건 본사의 반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뉴욕에서 날아오는 이메일과 전화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죠. 수치로 표현된 지연 상황과 예산 초과 그래프는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CEO 마이클은 영상통화에서 거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왜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냐며 GMC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뺨에 열이 올랐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이런 질책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사실 그의 분노를 이해했어요. 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날아갈 위기였으니까요. 팀원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장비 담당 엔지니어 브라이언은 사막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본사의 설계를 비난했고, 현장 감독 마이크는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어요. 매일 아침 회의는 서로를 비난하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적이 결국 저에게 향했죠. 저는 팀을 다독이며 희망을 잃지 말자고 격려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사라진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밤에 텐트에 홀로 남겨질 때면 처음으로 실패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이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알파이잘의 표정은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완성된 부분이 계획의 25%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바로 우리 현장에서 한국팀으로 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멀리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한국팀의 현장으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공사는 이미 45% 이상 진행되어 있었고 기본 구조물이 모두 세워져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요. 박진우는 알파이잘에게 자신감 있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들이 개발한 특수 필터 시스템 태양열을 이용한 냉각 장치, 모듈형 건축 방식까지 모든 것이 이 극한 환경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은 감탄하며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제 가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이 환경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MBA와 첨단 AI 기술이 사막의 현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알파이잘과 그의 팀이 돌아간 후 저는 긴급팀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제는 솔직히 상황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팀원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일부는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의 상황을 보고하자 즉각적인 대응이 돌아왔어요.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최고 기술 담당자가 현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도착하자마자 현실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시스템을 작동시키려면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했고 그건 최소 2달이 걸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겨우 5주였죠. 뉴욕 본사에서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다른 모든 글로벌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낮추고 최고의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결정조차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의 신뢰는 이미 크게 손상되었고 한국팀은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현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매일 아침 두 팀의 작업 시작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새벽 4시부터 작업을 시작했어요.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하는 전략이었죠. 반면 우리는 미국식 일정을 고수하며 8시에 작업을 시작했고 정오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효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현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4주차에 접어들면서 마이클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충격을 읽을 수 있었어요. 수치로 보고받는 것과 실제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그는 한국팀의 현장도 둘러봤고
돌아와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음성은 이전의 자신감 넘치는 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다며 한국 중소기업을 무시한 게 잘못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최고만을 추구해온 GMC가 아시아의 신생 기업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마이클은 다음날 뉴욕으로 돌아갔고 저는 더 큰 압박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우디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프로젝트 중간평가에서 우리는 한국팀에 크게 뒤처져 있으며 이대로 가면 최종 계약은 H 엔지니어링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로 2주의 시간을 더 허락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사막의 별빛 아래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실패를 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책임이었어요. 제가 환경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적응하지 못했으며 팀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MBA와 화려한 이력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대상이 제가 무시했던 한국팀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어요. 사우디 정부의 최후 통첩이 떨어진 그날 이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호텔방에 홀로 앉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팀은 어떻게 이 극한의 환경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었을까? 단순한 운이나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팀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로 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 그저 관찰자로서의 방문이었죠.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작업자들은 특수 제작된 방진복을 입고 있었고 장비마다 특별한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작업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미리 제작된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었죠. 더 가까이 다가가자 무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의 AI 센서 시스템은 우리와 비슷했지만 핵심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모든 센서에는 이중 필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고 전자장비는 특수 냉각 장치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의 환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준비해온 것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박진우였어요. 그는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이미 제 의도를 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방식이 궁금했다고요. 예상과 달리 박진우는 적대감 없이 저를 현장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사막 환경에 관한 상세한 연구 자료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기온 변화 그래프와 모래 입자 크기 분석, 풍속 패턴까지. 그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연구했던 것입니다. 박진우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이전에도 사막 환경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마다 얻은 교훈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개선해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래폭풍 대응 시스템, 극단적 온도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현지 자원 활용 전략, 모든 것이 이미 검증된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그들의 팀 구성이었어요. H 엔지니어링의 팀에는 첨단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베두인 출신의 현지 전문가, 기후학자, 심지어 생태학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들의 접근법이 결국 성공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박진우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프로젝트 아도니스라고 적힌 폴더가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그곳에 머물자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사우디 사막에 특화된 건설 기술 개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어요. 3년 전부터 준비해온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은 이 입찰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각 모듈의 온도와 습도, 미세한 진동까지 모든 것이 감시되고 있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그들의 AI는
화려한 기능보다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을 함께 둘러보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팀의 작업자들은 대부분 현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막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을 고용해 현지 지식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대부분 미국에서 데려온 엔지니어들로 팀을 구성했고 그들은 이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그들의 준비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첨단 기술과 화려한 이론만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 적응하는 실용적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제야 깨달았죠. 한국팀은 단순히 좋은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실제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저는 이 프로젝트는 깔끔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 한국팀에게 배울 것이 있으면 최대한 배워서 돌아가는 게 남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희 기술 공유가 필요하다면 기술을 공유해서라도 한국팀의 핵심 기술을 배우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본사에 이 계획을 보고했을 때 CEO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경쟁사와의 협력이 GMC의 가치와 맞지 않으며 기술 유출 위험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어요.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밤새 영상회의를 통해 본사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사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 성공 여부가 아닌 회사의 자존심과 신념의 문제였어요. 결국 저는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48시간 내에 독자적인 해결책을 찾거나 아니면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라는 것이었죠. 회사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 신념대로 행동할 것인가. 저의 전체 커리어가 걸린 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별들이 마치 제 결정을 지켜보는 듯 했어요. 그때 문득 박진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공적인 리더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한국팀에게 배우고 싶었고 이를 위해선 회사를 떠나야 했죠. 다음 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팀원들의 얼굴에는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런 그들 앞에서 저는 마지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우리의 실패를 증명하는 수치들이 가득했어요. 냉정한 숫자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사에서는 추가 자금과 인력을 계속 투입했지만 사막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술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팀원들에게 전날 한국팀의 현장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포기하는 대신 한국팀에게 배울 것이 있으면 최대한 배워서 돌아가는 게 남는 거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설사 GMC가 한국에 밀려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어떻게 한국의 중소기업에게 배워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 서서히 그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팀원들에게 저는 한국팀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회사를 떠날 거라는 제 결심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러분은 프로젝트가 끝났으니 본사로 철수해도 좋다고 얘기하고는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이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경쟁자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배움의 기회를 놓친다는 건 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팀 사무실로 향하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모래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는 것이 마치 운명의 조롱 같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제 오만함에 대한 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박진우를 찾아 그의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액자 속에는 젊은 남자와 소년이 함께 공사 현장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무심코 그 사진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그것이 아버지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진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한국의 작은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현장 노동자였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안전 장비의 부실함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박진우의 목소리에서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우리도 언젠가는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당시 한국 건설업은 국제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진우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는 기회였고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증명하는 사명이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팀의 열정이 단순히 기술적 우위나 사업적 성공을 넘어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실용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자존심 그리고 누군가의 꿈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박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연결과 세대를 넘어선 약속 그리고 간절함의 힘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박진우 팀장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GMC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팀의 기술과 접근 방식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진심 어린 미소로 저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제가 회의실을 떠난 후 브라이언과 마이클을 비롯한 5명의 팀원들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들도 남아서 한국팀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회사가 아니라 당신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밀러 씨, 브라이언의 말에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한국팀의 일원이 되어 함께 작업했어요. 박진우는 우리를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대해주었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 있는 협력임을 배웠어요.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갈 무렵 박진우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저를 두바이의 대형 건설사에 추천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신같이 배움에 열린 리더가 필요한 곳이라며 그의 추천으로 면접 기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저는 패배를 통해 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저와 함께 걸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특히 박진우와 그의 아버지가 품었던 꿈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화면의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